네, 이번에는 섹터 얘기입니다. 오프닝 때 물가 얘기를 살짝 드렸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물가를 소위 말해서 해지하기 위한 자산과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터장 특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중앙은행은 어떤 식의 스탠스를 보일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지식부문서비스 부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한때 모시기도 했었고 참 머쓱할 수도 있지만 좀 심도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제 부문장님께서 이제 기고를 하신 것 같은데 한 8월부터 한 2달 정도 시장이 좀 휘몰아친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긴축 얘기도 나오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되려 시장은 좀 안정화까지 하면 또 시장에 좀 타격이 입으신 분들은 좀 속상할 수는 있지만 또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진단을 내리셨어요. 네, 어떤 얘기일까요? 일단은 많이 내렸죠. 네. 우리가 이 증시라는 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쭉 같이 어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조정을 중간중간 받습니다. 네. 그 중에 제일 큰 조정의 이유가 되는 거는 경기가 역시 침체될 때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면 결국 기업들이 이익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이익이 안 좋아지면 그 기업의 가치가 이제 줄어드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질 이런 상황일 거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주식의 조정은 상당히 길고 오래 지속됩니다. 근데 경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으면 기업들은 늘 우리 옆에서 보듯이 아마 우리 그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 매년 기업의 성장 목표가 플러스이지 마이너스인 그렇죠. 경우는 별로 없고 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또 목표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계속 괜찮아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때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경험된 그 조정의 폭이 있어요. 그걸로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조정이 될 때 15% 뭐 이 정도 조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한 거의 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어찌 보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에 대한 반영은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이제 여기에 힘을 주고 있는 게 결국 경기 확장인데 경기 확장이라는 게 수치상으로도 좀 아주 나쁘지 않은 수치들이 나오는 데다가 우리 조금 있으면은 코로나가 다 뭐 종식까지는 아니어도 이거를 이제 이 마무리 국면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방면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분야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도 어떤 분야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물가 말씀드렸는데 물가 굉장히 우려되고 우리 좀 더 얘기를 나눌 겁니다만 네. 이제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건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격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나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이 자기가 이 올라가는 생산 비용을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오롯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해석을 해보면 소비자들이 돈이 있어서 그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약에 그게 적응이 안 되면 경제 지표 자체가 나빠질 거예요, 소비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글로벌 시장을 안정시키는 모습이고, 이제 국내 시장은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좀 부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점이 네.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물가 측면에 좀 주목을 해보면 뭐 스태그까지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는 그건 아니다 슬로우플레이션 정도다 네. 이렇게도 얘기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슬로우플레이션이긴 하지만 물가가 계속 높아져 버리면 소위 말하는 아까 이제 부문장님께 얘기하셨던 소득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스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모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신 게 아주 거의 정답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거기서 중요한 게 중앙은행이 그런 식의 액션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줘서 그렇죠.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그 연준이
긴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긴축의 시작이죠. 어찌 보면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네. 이제 정책의 정상화로도 볼 수 있고 기존에 비해서는 긴축이 이제 진행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대표적일 텐데 결국은 뭐 물가도 물가지만 자산 가격 상승이 다시 또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물론 이미 좀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되기 전에 그거를 좀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실패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는 우리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에 신뢰를 주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계속 한편으로는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간에 걸쳐서 중앙은행들이 잘 관리할 거다. 이런 또 기대도 한편으로는 커질 수 있는 또 커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나 인플레가 실질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매파로 바뀔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가만히 보면 본인이 봤었던 일시적인 물가 상승 이외에 구조적이거나 내지는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을 좀 인정할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더 시장에 신뢰도를 준다라는 거는 물가를 컨트롤할 만한 액션이나 코멘트를 할 것 같고 그랬을 때 한국 증시에 주는 영향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고 또는 자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중앙은행이 나서야 되고 그거를 관리해 나가는 이런 상황으로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고 한편으로는 유동성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또는 뭐 계속 공급해주는 이런 시기의 주가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기대 수익률, 증시에서의 기대 수익률하고는 지금의 세상이 좀 달라졌다는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장기간의 어떤 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의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전에 우리 작년에 경험했었죠. 경기는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2달에 걸친 침체 이후에 빠른 속도로 반등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무서우니까 정책 당국이 계속적으로 정책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뭐 플러스 양적 완화까지 하고 한편으로는 재정도 막 쏟아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히 이 시장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 연준이 됐든 아니면 뭐 각국의 중앙은행은 조금 더 매파로 가까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 사실. 예. 대신에 그게 경기 회복을 완전히 꺾을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전망.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의 대신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증시의 상승세는 당연히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 작년에 어떻게 보면 위기 이후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보면 100%가 올랐거든요. 1년 사이에. 그렇죠. 네. 뭐 쉽게 보면 그 정도의 상승을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물가가 이미 다 올라왔고 자산 가격도 올라온 상황이고 이 계속되는 상황을 꺾을 수 있는 물가의 어떤 악성 재료를 이제 중앙은행이 조금은 통제할 수 있는 요거를 봐가면서 가는 장이라 말씀인데 결국 좀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그런 거예요. 원화가 굉장히 또 갑자기 가팔라졌거든요. 강세가. 네네. 이게 오늘 아침에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은 지금 거의 뭐 비이성적인 과열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온 거는 더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더 호키시 즉 매파적으로 나오는 거를 반영하는 건가?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원화가 좀 강해졌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이 좀 더 매파로 변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은 뭐 사실 매파로 바뀌고 있고 네.
더 하고 싶어서 사실. 아니, 근데 빅스텝 굉장히-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11월에 50bp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애가 탈 있어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뭐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이 기본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부동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하드랜딩 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이 결국은 유동성이 풀리는 그 기준이 될 텐데 대출을 한쪽 편에서 잡고 있는데 그거를 뭐 가격 변수로서 물량을 조절할 수준까지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전략을 짤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조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더 빠른 속도의 긴축을 실행할 마음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첫째는 가계부채가 너무 커요. 물론 그렇죠. 가계부채라는 건 주택 가격을 못 잡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네. 명목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채를 일으켜야 될 절대 금액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적인 실패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이슈화돼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중앙은행 입장으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라는 건 우리가 좀 이렇게 폄훼해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 이슈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회 이슈로부터 눈을 감을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어떤 그 긴축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사실 금리가 아주 이 전체적인 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이라는 거는 상당 부분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뭐 이게 원화 강세를 막 추진을 하는 요인이냐?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한 건 우리나라 채권 시장 쪽에 이미 뭐 작년부터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펀더멘털적인 요인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안전자산 추구 현상이 강력하게 가지 않을 때는 자꾸 이제 원하는 또 강세로 이렇게 회귀하는 경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 뭐 이렇게 가면서 일시적으로 다시 1,200원 이렇게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경기가 확장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각자의 통화 당국들이 자기의 어떤 스탠스대로 통화 정상화를 통화 정책 정상화를 꾀한다는 전제하에 조금은 강세로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1,150원 정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펀더멘털에 근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사실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한국은행의 금리의 정책에 따라서 원화의 방향성이 바뀌었냐고 그러면 저도 좀 체감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되려 뭐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라는 거는 또 성장을 소위 말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원화의 어떤 성장 탄력이 더 뭐 소위 말해서 완화되게 되면 더 그러니까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 타이트닝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도 테이퍼링과 얼마 전에 미국의 선물 시장 보니까 12월에 꽂혀 있는 가격이 2%더라고요. 8번이나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원화가 여기서 굉장한 강세도 그렇다고 굉장한 약세는 아니지만 지금 1,150원에서 한 1,200원 사이에 등락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주식시장도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원화의 방향성 보고 시장의 탄력이나 어떤 그런 방향을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주식시장도 좀 그렇게 비슷한 어떤 방향성을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는 게 이미 약간의 힌트가 되는데 주식시장도 사실은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한 12% 이상의 조정을 보였었고 그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단은 상당히 좀 그 정도 수준에서 강하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2,900을 깼지만 다시 올라와서 지금 3,000 올라간 것처럼 그만큼 그건 또 한편으로는 이익의 함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장래에 보는 그 금리의 함수 또 한편으로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함수일 텐데 그런 걸 이렇게 조합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그때 저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대신에 이것부터 이제 오르려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긴축이라는 어떤 흐름이 있을 거고 또 그렇죠. 금리 상승이라는 흐름일 텐데 그 흐름이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경기가 확장된다는 그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 흐름이 계속 상쇄되면서 가는 기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의 끝이 뭘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이렇게 박스권을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점 이미 본 거고 밑으로 쭉 빠질 거냐? 예. 그거에 대한 판단을 너무 지금 섣불리 하시지는 말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지 남아있는 호재가 있어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압력 중에서 몇 가지는 분명히 내년도 하반기 정도쯤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네. 대신에 몇 가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 요인으로 작동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넷 옐런 장관이 얘기했지만 하반기부터 좀 안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긴축의 속도는 당연히 완화될 것이고 물론 금리는 그때는 좀 더 높아 있겠지만 그쵸. 반면에 이제 경기 확장 쪽에 있어서 속도가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수준이 이제 결국은 기업의 이익을 어느 정도 늘려줄 건지 결정될 거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익을 담보해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증시가 설명 가능한 지수의 수준을 지금보다 한층 높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지지부진하더라도 뭐 크게 뭐 우하향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폭락 이런 거보다는 경기와 높아진 금리에 어떤 적응해 가는 과정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셨고요. 마지막으로 그 SK증권이 사실 최근에 친환경이라든지 ESG, 그린플레이션 관련된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내놓고 계시거든요. 뭐 투자자분들도 좀 잘 잡히진 않지만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자 하는데 그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린플레이션 아까 제가 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요인들, 병목 현상들은 해소가 될 거예요. 병목 현상이란 건 결국 공급을 못하는데 수요가 느는 현상이니까. 네. 대신에 그린플레이션은 조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매년 뭐 그 물가를 5% 올리는 이런 요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수혜를 보는 데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시장 장악력이 높아서 예. 소비자들이 비싸도 사주는 물건을 만드는 데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테슬라가 자기네 차 가격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ESG라든지 그린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들이라는 게 결국 한쪽 편에 있어서의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한쪽의 기존의 자산들을 이렇게 좌초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인데 새롭게 뭔가 자산을 형성시킬 때 그 자산을 형성시키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 그리고 빠르게 그거를 해나가는 기업들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다 좋게 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너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조정을 받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체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